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원주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원주라는 도시를 진짜로 좋아합니다. 그 대학 다닐 때 논문 쓸 때 제일 막히고 힘들면 제일 자주 왔던 게 치악산이었고요. 저는 20세기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선언문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선언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미독립선언하고 한살림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위한 생명, 생태, 사상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면 아마 그 중요한 원천적인 셈 중에 하나는 분명히 원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제가 이 제목에 원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까지밖에 못 쓴 건 20주년 행사인 줄 몰랐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걸 알았으면 그 뒤가 좀 더 있었을 텐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가 전반부는 거의 종말론이겠지만 그래도 후반부에는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3년 동안 하면서 500번쯤 했어요. 이런 강연을. 근데 거의 종말론이었거든요.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울하고 슬퍼서. 제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어느 날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갔다가 아이가 자고 있는데 제가 아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미안한데 너는 네 생물학적 수명대로 못 살 것 같다. 네 잘못은 아닌데 정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하다. 제가 속으로 혼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 아직 신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인류가 그 정도로 진화하고 또 그 정도로 현명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기는 했는데 제 자신이 설득이 안 돼서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잘못하면 하나만한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아이가 아프고 막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또 기후위기라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무위원들 청문회 때 보는 것처럼 정말 인간이라는 게 저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과 가족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인가? 진짜 인간이라는 게 저런 존재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자연을 짓밟고 그런 게 인간이야. 라고 이제 자꾸 믿게 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인간은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뭔가가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사실 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올해 초부터는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오늘 이야기 중간에 그런 이야기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살림 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계 문명으로부터 생명의 문명으로의 전환 속에 이미 핵심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만 교육은 장기적인 정치고 정치는 단기적 교육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정치를 무관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편이고요.
가능하기만 하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16살이면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시작하는 의미에서 생태전환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또는 환경교육이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건 중간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11월 달, 10월 달 가을에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법인데 그 법에 기후변화 환경교육이라는 조항이 신설됐어요. 그리고 그 법 조항 그 문장 중에 생태전환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태전환 교육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겪었던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합의가 별로 많이 이루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얘기도 잠깐 중간에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 방법이 전과 같다면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그 새로 바뀌는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이 발표됐을 때 그때 교육과정 주요 사항 문서 46페이지짜리 문서에 생태 전환이라는 말이 3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첫 번째 페이지가 생태 전환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기후변화와. 사실 제가 그 보도자료를 처음 딱 읽고 울지는 않았지만 울컥했어요. 거의 울었어요. 아, 이제 변하는구나. 정말 이게 교육과정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생명과 생태와 기후와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날이 오는구나. 그런데 올해 8월 30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육과정 총론 최종본 그 시민 소통 채널에 올라온 마지막 수정 직전본에는 그 56페이지짜리 총론에 생태와 생태 전환이라는 단어가 교과명 빼고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8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큰 거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의 교육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총론의 생태와 생태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세 갈래 미래의 교육을 향한 축이었다면 그게 거의 사라지거나 희석되어 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바로잡으려고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뭐 요구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말하는 건 좀 반칙이긴 하죠. 근데 2001년만 해도 55대 38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이게 역전됐어요.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못 살 거라고, 잘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죠. 전 세계 여성들 중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안 낳겠다고 하는 그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세상이 점점 나빠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아이를 낳아서 내보내는 게 죄 짓는 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낳고 세상도 바꿉시다. 근데 올해 이제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결과가 67대 33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2배가 더 많았어요. 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이.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 전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미래 세상에 대한 전망도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얘기는 짧게 할게요.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10,000년쯤 전부터입니다. 근데 10,000년쯤 전에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인류가 그때 특별히 갑자기 똑똑해져서가 아니고요. 지구가 인간에게 농사를 지라고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10만 년 동안의 지구 연평균 그래프인데 딱 10,000년쯤 전에 지구의 연평균이 15도까지 쭉 올라간 다음에 지난 10,000년 동안은 1도씨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연평균 기온의 변화가. 그건 10만 년 동안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렇게 안정적인 기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농사를 지고 지금 같은 문명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1도시의 폭을 인류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겪게 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가 지난 10,000년 동안 겪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홍수든 사막화든 산불이든 또는 가뭄이든 해수면 상승이든 뉴스에서 이게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몇백 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 다 믿지 마세요. 이건 10,00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류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인류는 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티핑 포인트가 언제냐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과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티핑 포인트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돌멩이가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돌멩이를 밀고 올라갈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돌멩이를 통제할 수 있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굴러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우리가 그 바위를 통제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냐? 아주 나쁜 과학자들은 이미 지나갔다 그래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미칠 것 같기 때문에 무시하고 대개 7년 남았다.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인류가 지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희망이 있다. 근데 IPCC 6차 보고서는 인류가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암울하다 미래가. 결론이 그거예요. 이번에 있었던 COP 총회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죠. 그죠? 예를 들면 두 가지 이런 변화가 예상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시베리아 동토층에 묻혀 있는 메탄이라는 게 있는데, 메탄은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인데, 온실기체로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0배 정도 더 셉니다. 최소한 20배 정도. 근데 이게 영구 동토층에 묻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아가지고 뽀글뽀글뽀글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쇠막대기 팍 꼽은 다음에 빼면 거기에 라이터로 불 붙이면 불이 확 붙어요. 근데 얘가 지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되겠죠.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센 온실기체니까. 그럼 얼음이 녹으면서 메탄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악순환이 시작될 거라는 게 짐작이 되시죠. 이걸 시스템에서는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러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이미 시작됐어요. 그 일이.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산불 났을 때인데, 호주에 산불이 난 이유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호주의 왼쪽이 인도양이고 오른쪽이 태평양이잖아요. 근데 이 두 바다 사이에 해수면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오른쪽이 극심하게 가물어졌어요. 우리나라 동해안 산불가 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메커니즘이. 동부 지역이 가물어지면서 이 지역에서 산불이 났는데, 불이 나니까 여기서 연기가 막 솟아올라가지고 하늘에 구름층이 생기고 거기서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마른 숲이 번개를 계속 때렸어요. 불이 계속 번졌죠. 그러면서 또 숲이 탔으니까 온실가스가 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숲이 건조하게 된 게 기후변화 때문인데, 이 건조해진 숲이 불이 나면서 또 이산화탄소가 더 대량으로 방출된 거죠. 앞에 거랑 메커니즘이 똑같죠. 원인이 결과를 가속시키는 방향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이게 티핑 포인트예요. 이 지점을 넘어가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전 세계의 각 분야 리더들한테 물어봤더니 2019년, 20년 사이에 1등이 기후변화에 94%가 동의한 게, 2등이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어요. 생물다양성이 높아야 앞에 박연희 소장님이 설명하셨던 회복력이 높아요. 근데 회복력이 높지 않으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도 지구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부터 50년 안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척추동물 70%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에게.
또는 생태계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근데 이건 실제로 지난 5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 50년 동안 척추동물 70%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사라졌어요. 1톤 이상의 빅 애니멀은 90%가 사라졌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지구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고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생물 다양성은 또 반대로 감소합니다. 아까 호주 산불 때 9억 마리가 죽었거든요. 동물들이. 90억 마리가 서식처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 벗을 것 같습니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25%가 우리는 영원히 마스크 못 벗을 것 같다. 기후변화 못 막을 것 같다, 영원히. 이게 25% 정도 돼요. 최근에 응답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마음속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수공통성 감염병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 속도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3시간 강의할 때 하던 속도여서 죄송해요. 팍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막 건너뛰고 막 이렇게. 지금도 10만 종이 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인수공통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할게요. 인수공통 감염병의 원인이 뭐냐? 보통 4가지, UNEP에서는 6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보셨던 에볼라인데요. 에볼라는 치명률이 40% 정도 돼요. 100명 걸리면 40명이 죽어요. 코로나는 2%입니다. 치명률이. 에볼라 같은 거 또 안 터질 것 같아요? 올해 또 터졌어요.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서. 우리랑 축구했지, 참. 근데 그 에볼라가 터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이쪽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 바닷가 쪽인데요. 대서양 쪽. 이쪽 지역 바닷가 마을 사람들이 물고기 잡으면서 잘 먹고 살았는데 여기에 중국이랑 유럽의 대형 선단들이 가가지고 물고기를 싹쓸이를 해요.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시스피러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세요. 거기 중간에 나와요. 이 대형 선단들이 쓰고 있는 그물이 보통 우리가 저인망이라고 하는 바닥부터 싹 긁어가는 그 그물 하나에 전보제트기가 15대가 들어간다. 그물 하나에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그물을 가지고 앞바다를 싹쓸이 하니까 이 바닷가 어촌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인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 2가지는 마른 논에 물 대는 소리하고 자식 목에 음식 넘어가는 소리라 그랬는데 애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못 살겠으니까 이제. 들어가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겠죠. 그게 원숭이하고 박쥐예요. 거기에서 에볼라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수공통 감염병의 4가지 원인입니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공장식 축산, 동물 밀거래. 이걸 못 막으면 인수공통병 못 막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가 ESG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관련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환경 생태계 문제잖아요, 다. 그죠? 그랬더니 질병과 건강 안전의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랬더니 2020년 에볼라가 터진 첫 해 2, 4분기에 6억 개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2, 4분기 만에.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없어진 게 누구 일자리였냐? 여성들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제일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엄마를 둔 애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17억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못 돌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도 배경에 기후변화가 깔려 있어요. 얘는 시리아의 3살짜리 아이가 죽어가지고 바닷가에 떠내려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시리아 난민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속가능 발전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듯이 17개 SDG 목표가 강조하듯이 빈곤의 문제와 여성 성평등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와 환경과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그래서 인류가 지는 현생 인류가 20만 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는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지난 20만 년 동안 아마 해결해야 됐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연과학도 발달하고 종교도 생기고 또 윤리와 철학도 생기고 또 의학도 발달했겠죠. 그런데 인류는 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기후변화는 인류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려고 했던 이 가장 근본적인 네 가지 문제를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빈번하게 만들 겁니다. 그건 피할 길이 전 없다고 생각해요. 당분간. 그 각오를 해야 되고 이미 현실이죠. 동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끊임없는 산불들, 지금 제가 오늘은 사례를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섬진강 지역의 제천 문제, 무안의 낙지, 그 다음에 강진의 전복, 제주도의 복분자기, 전국 해안가에서 우리가 잡던 해산물들이 거의 다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환경교육만 좁혀서 생각해보면 환경교육은 3번 변했어요. 그러니까 2번 변했어요. 3번째 환경교육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1970년대, 80년대 환경교육이 처음 태어났을 때 중요하게 해결해야 했던 환경 문제는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쓰레기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환경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7, 80년대 환경교육을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분리배출하고 양치질할 때 컵에 물 받아 쓰고 이런 것들이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90년대 접어들면서 자연 생태계 파괴가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이건 신자유주의랑도 연결이 있는데 갯벌을 매립하거나 숲을 파괴하거나 강에 쓸데없는 돌을 만들거나 이러면서 전 세계 생태계가 망가지니까 환경교육이 친환경 행동교육에서 생태적 감수성과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자연체험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요. 이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접어들면서 주로 기후변화, 생물멸종, 미세먼지, 해양오염과 같은 지구적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3번째로 다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지구적 환경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적 사고와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도 아이들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른들이에요. 그 3번째 환경교육을 생태전환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3번째 생태전환교육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거의 똑같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생태전환 교육이 지향하는 게 결국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1기와 2기의 환경교육하고 3기의 생태전환을 교육 또는 생태전환을 지향하는 환경교육은 불연속적인 측면이 4개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째, 기존의 환경교육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좋은 삶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주장하는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경제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환경 문제는 불가피하다면 빨리 치유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때의 환경교육이에요. 그런데 3기의 생태전환교육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 문제의 뿌리가 자본주의라고 생각해요. 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의 물질적 풍요를 욕망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가 있다.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달라요. 자, 만약 우리 사회가 그런 자본주의 산업 문명에서 또는 한살림 선언으로 한다면 그런 자본주의 기계 문명에서 지속 가능한 생명 생태 문명으로 전환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될까요?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설계도가 뭡니까? 네? 헌법이죠. 우리는 헌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설계도는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던 때의 헌법이에요.
그리고 비인간 생명에 대한 고려나 미래에 대한 고려가 없는 헌법이 이제 청소년 포럼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헌법을 같이 디자인하고 우리 헌법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다시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생태전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굽니까? 주권자들입니다. 아이들이 아니에요.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설계도를 바꿀 권리가 있는 주권자들이 제1차적 교육 대상이에요. 어른들이라는 겁니다. 어른들. 야, 우리는 이미 틀렸어. 제가 교장선생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는 이미 틀렸으니까 애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쟤네들이 친환경적인 사회도 만들고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할. 그래서 과거의 환경교육, 1기와 2기의 자연체험교육이나 친환경 행동교육은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까지, 중학교 저학년까지 정도의 환경교육이라면 이 생태전환교육은 주로 청소년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문제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고 평화의 문제이고 성평등의 문제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방법적으로도 지금의 학교 교육을 그래서 큰 틀에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국영수나 모라생지로 쪼개져 있는 이것들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틀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세계의 문제를 아이들이 배우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이 실제 세계의 사건들을 다루게 되면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날 겁니다. 왜 미적분을 배워야 되는지 알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지구생태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지구생태시민은 세계시민이면서 생태시민이면서 민주시민인 새로운 인류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게 저희가 2019년 말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했던 2022 개정교육과정의 새로운 추구하는 인간상이었고 이게 21세기 홍익인간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구생태시민이라는 말에 왜 지구라는 말이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지구라고 하는 하나뿐이고 유한한 별에 함께 모여 살고 있다는 자각, 내가 지구인이라는 생각, 이게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 교육,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자각입니다. 인류는 지구인이라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지구라는 거울을 우리를 비춰본 게 1962년에 유리 가가린이 처음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라는 별을 본 게 60년밖에 안 됩니다. 지구인이라는 자의식이 없어요. 그쪽으로 제일 발달한 거는 주로 이제 만화가들이라든지 애니메이션 하시는 외계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돼. 우리가 지구인이라는 거. 제가 이건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 그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버전이에요. 이건 짧게 할게요. 길게 하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의 생태 발자국이 3.5입니다. 2016년께 지금 최근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생태 발자국이 3.5라는 건 전 세계 80억 인류가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면 지구가 3개 반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전 세계 발자국 평균이 1.7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미 지구가 2개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속 불가능하죠.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지구가 1개밖에 없는데 2개 있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3개 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당연하고 심플한 명제는 뭐냐면 이게 평균의 함정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보다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 쓰레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3분의 1로 줄여야 돼요. 그게 지구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삶의 질이 나빠질 것 같잖아요.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좋은 삶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게 좋은 삶인데 갑자기 지금보다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을 3분의 1로 줄이고 쓰레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3분의 1로 줄이라면 삶이 나빠질 것 같잖아요. 그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1967년에 아까 생태 발자국 1을 지나갔어요. 세계는 86년에 지나갔는데 67년이면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그러니까 67년에 대한민국이 생태 발자국 1위로 지나갔다는 건 그 당시의 물질 소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삶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0세에서 1세 사이에 기억이 없기는 한데요. 궁핍함이 좋은 삶을 낳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는 그건 정당화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발적 가난이나 거룩한 청빈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공유되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에는 적절한 영양과 안전과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면서 지금보다 3분의 1을 줄이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게 어떤 삶일지.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디자인해야 돼요. 저는 그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제안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을 3분의 1 가까이 줄이고 쓰레기와 온실가스 배출량도 3분의 1 가까이 줄여도 지금보다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 그런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어떤 걸까 도대체? 우리는 잘 몰라요. 계속 만들어 보면서 실험하고 성찰하면서 계속 다듬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 평균의 함정이라는 건 전 세계 10%의 사람들이 부의 50%, 온실가스 배출량의 50%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위 10%다. 그런 분이 계시면 지금보다 거의 10분의 1로 줄여야 되고요. 내가 그 정도는 안 돼. 중산층이야.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 줄이시면 아마 거의 무난할 거예요. 이게 책임의 크기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속 불가능성의 위기에 대한. 그래서 이제 비판적 사고가 되게 중요한데요. 시스템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민 소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삶을 디자인할 때, 우리 사회를 디자인할 때 내가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가 있어. 그게 생태 발자국 1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명이 나처럼 살아도 지구가 괜찮다 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내 삶을 디자인해야 된다. 나는 생태 발자국 이상으로 살 테니까 니네들은 생태 발자국 0.5에서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윤리적 정당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처럼 살아도 지구가 괜찮다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그게 위에 선의 한계고요. 밑에 선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도 아까 동화책에 나온 것처럼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를 못 가거나 병원을 못 가거나 쉬지 못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돌볼 것인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건가. 결국 우리의 삶은 그 폭 안에서 결국 디자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지구가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구의 수용 능력의 한계예요. 이 지구의 수용 능력을 이해하는 게 자연과학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삶, 풍요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인문학의 책임이고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게 사회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은 결국 서로 맞물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삶에 필요한 거의 90몇 %는 시장에서 상품으로 구매할 거예요. 원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내가 자급할 수 있는 영역,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또는 교환하거나 증여를 통해서 채울 수 있는 영역, 또는 사회적 경제나 이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채울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시장에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좋은 영역,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서천에 사는데요. 저희 서천 집에 저는 집이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700평은 제가 나무를 심거나 도토리를 심어서 만든 숲이거든요. 저는 원래 나무를 공부했던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을 디자인할 때 예를 들면 이게 멋지다는 게 아니라 저는 나무를 공부했고 그리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지내고 싶었고 그래서 새가 많이 올 수 있는 나무들을 100가지 정도를 심어서 숲을 그냥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새를 먹이려고 처음에는 심었는데 키워놓고 자라니까 제가 그게 탐이 나서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열매들을 따서 잼 만드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잼이요, 잼. 과일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보리수 잼 이런 거. 저희 땅은 뿌리는 안 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은 목공실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숲도 있어요. 저는 자급의 비율이 꽤 높은 거죠. 시골에 사니까. 그리고 제 친동생이 저희 옆 동네에 사는데 그 친구들은 영화한 친구들이거든요. 영화 디자인. 그래서 지역에 있는 동물복지농장이랑 양계장이랑 그 둘이 동생 내외는 그 양계장에 포장지, 홈페이지 뭐 이런 거 디자인을 해주고 그 동생 내외와 조카들은 그 집에서 1년 내내 공짜로 계란이랑 닭을 유정란을 공짜로 먹어요. 서로 이렇게 그 노동을 교환하는 거죠. 저한테는 안 갖다 줘요. 자기들끼리만 먹고. 예를 들면 그렇게 돈이 매개되지 않고 서로 공유하거나 증여할 수 있는 거. 제가 오늘 대안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유입니다. 공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유죠. 우리 문명이 어떻게 사유 중심의 문명에서 공유 중심의 문명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실까 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하려면 핵심 원리는 순환과 공유 두 가지다. 지금의 경제는 선형 경제죠. 그죠? 자연에서 가져다가 쓰레기로 버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결국 지속 가능하려면 순환해야 되고 경제가 결국 순환 경제로 전환해야 되고 물도 순환하고 자연도 순환하고 모든 것들이 순환해야 지속 가능한 거죠. 우리도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디자인해야 되고 탄소 중립도 결국 모든 것들이 순환하는 탄소 중립의 세 가지 핵심은 결국 에너지 문제하고 생물 다양성하고 자원 순환 이 세 가지가 결국 축인데 그 중에 순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추술 권리에 대한 주장들도 되게 많아졌죠.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도소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교도소에서 정말 멋진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우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있는 우물. 누군가가 과도하게 혼자 퍼가거나 또는 거기에다가 침을 뱉거나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먹는 물터에 와서 빨래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라는 하나의 별 속에서 지구라는 별을 공유하고 살기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을 것인가. 이게 이제 새로운 과제인데 이것도 지나갈게요. 요거는 낚시 면허제를 도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가 800만에서 도시어부 때문에 1000만으로 늘었대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10,000원씩만 받자 1년에. 낚시 면허를 도입해서. 그럼 1,000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번호판에 지구를 하나씩 넣고 1년에 2만 원씩 지구 보호 기금으로. 그러면 3,000억이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환경 교육과 이걸 하자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을 잘 공략해야 돼요. 공략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유치원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차에, 엄마 차에 타면 저 앞에는 지구가 있는데 우리 차에는 왜 지구가 없어? 그 얘기를 계속하게 해가지고 그 번호판을 다 지구가 붙어있는 번호판으로 바꾸도록. 필리핀은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나무를 10그루 반드시 심어야만 졸업할 자격이 생겨요. 그 다음에 모든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나무를 2그루 심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산불난 지역 이런 데 1헥타르씩 학교가 나누어 맡아가지고 아이들이 가서 나무 심고 돌보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상상력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보고서가 작년에 나왔는데 그게 유네스코에서 나온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보고서예요. 유네스코가 지난 75년 동안 25년마다 한 권씩 3권의 결정적인 보고서를 냈거든요. 72년에 나온 보고서에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고요. 97년에 교육에 관련된 2번째 버전이 나왔고 이번에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이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에서도 이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으실 거예요.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인류는 2가지 지속 불가능성의 위기와 2가지 불확실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2가지 이유는 불평등의 심화와 환경위기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혁명이다. 앞에 건 인류가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위기고 2번째 거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자산, 그게 교육밖에 없다. 그런데 그 교육이 사유화됐다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특히. 그래서 이제 교육을 단기적 특권과 안락함이 장기적 지속 가능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왔고 지금의 교육은 개인의 성공과 출세, 국가의 경쟁력, 경제 발전이 중요하고 교육은 그 도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왔던 교육관을 버려라. 이게 이 보고서의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교육은 이제 공유제다. 시간이 없네요. 근대 200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공동체가 공동의 자원을 자기 안에 사회 규약을 통해서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지내오던 사회를 해체시키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공유 자원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가져가거나 사유화했던 역사예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원은 공동체의 자원이라는 건 전멸되었다시피 했고 거의 국가가 가져가거나 민영화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다시 공동체의 자원을 공동체에게. 공유라고 하는 거에는 3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이에요.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청소도 하고 숲도 가꾸고 그 물을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분배할지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어기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퇴출됩니다. 그게 공동체가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시스템에는 공유 자원, 공동체, 그 다음에 사회 규약, 이 3가지가 핵심이에요. 제가 서천에 생선구이 가게를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다가 4년 경영하고 망했는데요. 그 안타까운 4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배운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드는데 너무 불철저했다는 거였어요. 만약 이제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을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강과 바다와 산을 함께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려면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되는가? 그 계약이 바로 저는 헌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불평등 지수가 1등인 나라입니다. 피케티 지수라고 하는 걸로 계산하면.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커서가 아니라 자산 격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땅 이런 걸 가진 사람들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등 정도가 굉장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 같이 풀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200~300년 동안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을 떠받치고 있었던 사회계약, 근데 국민국가체제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형성했을 때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최후의 전환에서 얘기하는 생태법의 핵심이에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원주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그렇다면 이 변화를 이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변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실 때 이제 우리는 1987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6공화국 헌법이 아니고 이 기후위기가 불평등을 극복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생태 문명 국가로서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국가가 아니라 지방에서도 함께. 그래서 순환과 공유가 결합된 그런 새로운 이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건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워싱턴에 있는 여성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멸종위기 나비를 길러가지고 2만 마리를 담 밖으로 날려보내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오레곤 대학의 곤충학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결합해가지고 교도소에서는 하루에 9시간을 나비만 돌볼 수도 있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 이 멸종위기 나비를 살려서 날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성들에게 막 감사한다, 고맙다, 존경한다, 막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성들에게 혁명이 일어나요. 자기는 내가 왜 태어났지? 신이 날 미워하나 봐. 내 인생은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존감이 형편없었어요. 대부분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재범률이 우리나라도 50%, 60% 되는데 이 여성들이 갑자기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비를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범률이 떨어지면 사회적으로도 좋고 그 여성의 삶에도 좋고 멸종위기 나비까지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런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가능성들이 상상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 교도소에 오래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대학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학사과정을 아예 교도소 안에서 이수할 수 있게. 그리고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 지구의 권리 11가지를 포함한 헌법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주로 안데스 산맥에 있는 잉카 문명 국가들, 콜롬비아, 볼리비아 지금 월드컵에 다 나와 있는 팀들인데 칠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헌법을 다 바꾸고 있어요. 이번에 칠레에서 이거 바꾸려다가 실패했죠. 칠레 헌법이 부결됐는데 여기에 보면 자연과 동물의 헌법적 지위, 또 지구의 권리, 미래 세대의 권리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새로운 관점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공동체를 설계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구인이다. 가장 지구인인 것 같은 사람이 저는 가장 원주 시민답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원래 환경 MBTI를 만들려고 조사를 하다가 당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대답이 나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 이 두 개가 응답률이 제일 높았어요. 이게 근대인이에요. 그냥 개인으로서의 나 아니면 국민국가 체제의 국민이라는 생각이 근대인이에요. 지구인은 내가 원주 사람이다. 그리고 동시에 지구인이다. 그래서 한 10년쯤 뒤에 원주 아이들한테 야, 너 누구야? 그러면 저 지구인인데요. 너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도 맞는데 저의 더 강한 정체성은 지구인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원주 사람이네. 이게 더 강한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떤 프로그램들과 경험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들도 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체제를 해체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학교 안팎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연대 갔다고 플랜카드 붙이고 이런 걸 부끄럽게 느끼는 사회 뭐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공주라는 소위 지방 잡대학의 교수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가능하면 지역대학을 가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성을 가진 대학으로 변화하고 그래서 지역과 대학이 서로 지금은 대학은 지역에 관심이 없고 지역은 대학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새로운 대학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평생대학이고 우리 대학이고 시민대학이고 지역대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설계할 때 했던 우리 사회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지만 결국 그 핵심적인 고리에 우리의 교육이 또는 우리의 교육을 너무 학교가 잡아먹고 있어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배우고 이야기해 볼까. 그래서 저는 원주에 살고 있는 지구인이다. 저는 서천에 살고 있는 지구인이고 함께 지구인으로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